입니다. 오늘 설법은 따뜻한 혁명 부제 대각개교의 역사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교화훈련부 우산 김도정 교무님이 해주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합장 경례. 법포를 받으신 8분 동지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 법포를 받으시는 모든 동지님들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두 함께 따뜻한 혁명에 강한 결속력을 가진 동지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개교를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본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 철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계사적 견지에서 본다, 인류사적 견지에서 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관점은 선천과 후천의 교역, 즉 역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철학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역의 관점에서 보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은 대단히 중요한 정신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교합도의 정신, 우리나라의 전통 정신이 통화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일어난 후천혁명의 주역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학은 유교를 중심으로 한 삼교합도, 그리고 증사는 도교를 중심으로 한 삼교합도,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님은 불법을 중심으로 하는 삼교합도를 이렇게 하셨다. 이러한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역사 철학적으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은 때를 보아서 일하고 현인은 상황을 보아서 행동한다고 합니다. 소인은 이끝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속인은 기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종 불법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내로남불의 주인공들이 속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때로는 이 소태산 대종사님이 때를 보아 움직이신 어른으로 생각지 않고 그저 현인의 차원에서 모시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나, 이런 반성을 우리는 오늘날 대각개교절을 맞이해서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부처님이 아니고 조사의 수준으로 모시고 있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개교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우주 운행을 보시고 모든 사태를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제압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처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행하신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영광의 벽촌에 살고 계시면서 어떻게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했는가, 개벽하자고 가르치셨는가, 이렇게 대종사님의 위대하신 점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찬양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잘 모르고 얘기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광도 일제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일제의 압제가 서울이나 지방이나 시골 구석이나 샅샅이 그 일제의 압제가 미쳐 있고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신 상황에서 우리가 개교를 단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관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본이 물질 문명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서 물질 문명의 폐해를 알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개교는 그러한 일제의 압제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일제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이 민족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이 민족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인류를 구하는 것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을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 혁명, 사회적 혁명은 피를 흘리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가운 혁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은 역사혁명, 정신혁명, 문화혁명으로서 피를 흘리지 않고 바로 잡아서 서로 살리는 혁명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따뜻한 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단기 4249년, 서기 1916년을 다시 생각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과 원불교의 개교는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압제하는 사람, 압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구성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서로 일깨우자, 서로 진화하자라고 하는 이런 혁명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물질 개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물질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금세기에 이르는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18세기 중엽이 됐죠. 그리고 산업혁명과 함께 민주화혁명도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화혁명에 앞장선 것은 미국 혁명입니다. 미국 독립혁명이 되겠죠. 1776년. 그리고 1789년에 프랑스 혁명.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1차 대전 과정에 우리 원불교가 개교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이 대각 개교하시고 대각 개교하신 1916년 뒤에 1년 뒤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특별히 우수해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산업혁명은 경제적 생활을 좋아지게 했지만은 그 시장을 확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후발 국가의 국민들, 후발 국가의 민중들의 저항이 결과적으로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계급 투쟁의 방법으로서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들은 세계의 정치 질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강대국 주변에 있는 후발 국가들, 가난한 나라들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태어난 소련의 노선을 따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부터 비롯해서 서유럽의 질서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질서가 개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슈팽글러와 같은 철학자는 서양의 몰락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서 여러 가지 관점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양의 산업혁명을 따라 배운 것이 일본의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을 시작한 서양의 물결이 아시아로 흘러넘쳤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서양의 식민지가 되고 중국은 일부 국토를 뺏기면서 왕조가 몰락했습니다. 일본은 1867년 막부 정치를 무너뜨리고 일본 왕의 왕정 천황제를 다시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천황제를 복구한 이 세력이 메이지 유신, 즉 일본의 개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일본의 개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을 유럽처럼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은 자기 나라의 격을 높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국력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일본이 잔인한 아시아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 아주 나쁜 쓰나미로 몰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의 줏대를 세우지 못하고 스스로 산업혁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러한 침략자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러한 현실을 보시고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동시에 진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관점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물질 개벽은 완성됐으니까 우리는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소태산 대종사님은 모든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한 일본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산업혁명을 결과 문명 발달의 결과가 잘못 쓰이고 있는 점을 철저하게 반성을 하셨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도 과학 문명을 잘못 쓰는 나라, 산업혁명 결과를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수용하는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마디로 악을 대표하는 나라로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도 물질 개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그 물질 개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관점은 확고한 존재 철학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소태산 대종사님은 분노로서 혁명을 추진하신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서 혁명을 추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이 합일하는 우리의 전통 사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다시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계신 정유성 교무님으로부터 그 원불교 사상연구원 한 회의 때 여기에 그 얘기를 같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산종사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받으신 세대이신데 대종사님이 정산종사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각을 이루었을 때 그 순간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농부가 들로 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저 하늘과 태양과 그리고 저 나무들과 농부 내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저들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 이것이 내 첫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제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런 고급스러운 용어로 표현하셨는데 느낌 그 자체를 그대로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전달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에 나가는 농부,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해와 나무, 자연, 그리고 나 이것이 하나다. 이게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이것이야말로 일원의 유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순간을 한꺼번에 체험하신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은 일부터 시작을 하셨다. 옛날에 성인들은 신비한 기적을 행하시거나 주로 말로서 교화하는 활동을 하셨는데 이 일본으로부터 압제받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혁명을 먼저 시작을 하셨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저축조합과 방언공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경제 발전의 모델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것은 자력주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정관평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이러한 정관평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얻고 모금을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벌어서 쓰자. 그렇게 해서 산학일체대학, 일학과 일기업 등의 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정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대종사님은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먼저 경제적인 자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방언공사와 저축조합 운동을 교단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잡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게 나라를 구하기 위한 나라의 경제를 자력적으로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처음 1960년대 시작을 했을 때 차관을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종사님의 정신에 어긋난 거죠. 이 차관을 얻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 자력적으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지 못한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의 자력 양성 정신이 바로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력 양성 정신을 사요라고 하는 가르침을 내시기 전에도 이미
자력주의라고 하는 방법으로 실천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강자 약자 모두에게 교화를 하셨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못 배운 자, 가난한 자를 교화하시면서 그분들을 구제하시면서 때로는 강자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관점을,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태산 대종사님은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을 통해서 강자도 교화되어야 되고 약자도 교화되어야 된다, 서로 상생 진화하는 그런 밝히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자력주의에서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강자 약자 진화의 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의 두 번째 혁명은 천권혁명입니다. 대종사님이 법인 성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도를 민중적 차원에서 올렸다. 그래서 천권을 회복했다. 천권을 회복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천지인이 합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려 충렬왕 이후에 하늘의 제사를 못 지냈습니다. 한국의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산신제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이징에 가면 원구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원구단이 중국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죠. 중국의 제후들이나 주변국의 왕들이 하늘의 제사를 올렸다 그러면은 이게 역적이라고 해서 중국 황제가 응징을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못 지냈어요. 1817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원구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진이 지금 원구단인데 뭐 조선호텔 정원 비슷하게 돼 있고 자주 폐쇄돼 있어서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구단도 일제 압제에 의해서 다시 폐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날려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천권을 회복을 하셨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늘의 제사를 올리고 주체가 됐다. 이것이 우리 민족사적으로 볼 때는 600년 만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 전주의 경기전에 가면 고종 황제의 어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어진 중에 원광대학 박물관에도 고종 황제의 어진이 있습니다만은 황색 굴룡포를 입고 있어요. 황색 굴룡포는 하늘의 제사를 모실 수 있는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굴룡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바로 일제에 의해서 다시 꺾여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권혁명을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정말 가치가 있는 혁명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태산의 사회혁명입니다. 사회혁명을 하신 점은 아주 우리가 가볍게 잊고 넘어가는 점이 있어요.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근데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제가 이 PPT에 열거한 모든 혁명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학혁명, 러시아의 볼셰비크 혁명, 이 모든 혁명이 왜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열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아주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것 같은 이 속에 역사적인 모든 혁명의 요점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읽어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는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제시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공부하고 후학을 가르칠 때 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떠한 혁명적 내용을 가지고 있고 혁명적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서 잘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인격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바꾸자. 성인들은 다 인격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면서도 성인의 반열에서 대접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소크라테스는 도덕적 인간이 돼야 될 것을 주장했어요. 이 서양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도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인격을 말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성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유태인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고, 공자님은 군자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상,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인간상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브라만 계급이 아니라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개도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까지 가고 있습니다만은, 대종사님은 성리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한 인격 개조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즉 우주의 본성, 심성의 본성을 깨닫고 그로부터 모든 행동을 결정하자.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보다도 그 이전에 깨닫는 인간이 되자, 대각하는 인간이 되자,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물질 문명을 발전시킨 그런 국가들의 인간상,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하자.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 6.25를 통치 이데올로기를 세워서 명분 있는 인간, 명분론이 사회를 지배를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만 했다고 한다면 다 정당한 거다. 오늘날도 그러한 명분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인간 개조를 해야 되느냐? 성리를 깨달아야 된다. 성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선을 해야 된다. 선은 어떠한 선이냐? 선에 대해서도 대단한 혁명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의 선은 마음을 챙기는 선이에요. 중국에서는 간화선, 화두를 들고 진리를 깨닫자, 이런 선이에요. 불교의 선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대종사님의 선은 뭐냐? 무지선법. 일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일하면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 본성이 들어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혁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오덕 훈련원에서 강좌를 하나 부탁을 해서 거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만, 우리 원불교 선을 그같이
대단한 혁명적 지위에 올려놓으신 것이 대종사님의 무시선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해서 삼학수행을 세발 받침대 수행. 여기에서도 저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중요한 것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시선법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저 좌선을 잘해서 정신수양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곰곰이 연구를 해보고 연구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작업취사하러 나간다. 이게 단계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사진기의 삼각 받침대는 동시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나나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열매가 암술 하나, 수술 하나가 만나서 과일이 이루어지는데 바나나는 세 개가 동시에 만나서 됩니다. 세 개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세 개의 암술과 수술이 바나나의 껍질 하나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를 잘라보면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세발 받침대 수행, 삼학수행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 그러한 혁명을 하셨다. 이것이 인성혁명으로 명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권혁명.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이 사회정신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인권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자연법을 다시 한번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이거 혁명을 통해서 실천해 왔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데 사효정신으로 이것을 실천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혁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중직업을 모든 개인이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대종사님의 제자들, 우리의 선진들이 전부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엿장사도 하시고 고무신 공장에 가서 일도 하시고 숯장사도 하시고 산업공상의 구별이 엄격한 그런 조선사회의 전통이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깨부시고 어떠한 사람도 쉽게 말해서 성직자도 직업활동을 하는 그러한 틀을 제공하셨다.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무들도 다중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대종사님께서 헌금에 의존하는 교단 운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교육 목표도 소위 삼합신사라고 그래서 여러 전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교과과정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신사, 여러 나라의 문화에 다 적응할 수 있는 인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제신사, 여러 직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한 사람이 3가지 이상의 직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거 대종사님은 일찍부터 이러한 것을 수행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대종사님이 실제로 교단을 지도하시면서 교단을 운영하시면서 하신 이 일 속에 직업혁명의 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태산님의 이제 문화혁명. 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의 틀을 바꾸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방법과 행동하는 것의 틀, 이것이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유교적인 문화, 그리스도교적인 문화, 불교적인 문화, 여러 틀들이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틀은 병행 실천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패럴럴 프락시스. 이게 병행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병행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용어도 없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 본 말입니다. 패럴럴 프락시스. 모든 것을 영육상전해라. 이제 동정이려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사병행, 이론상 소문에도 심신을 수호해라. 이렇게 다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외우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도 몸의 수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를 않아요. 그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 이걸 많이 잊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발 받침대 수행, 가정생활과 공중생활을 병행해라. 이게 무시선 무초선도 그러한 병행 수원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행 실천은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인 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한마디로 표시해서 통일이 아니고요. 모든 개별적인 것들이 다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로 융화되어 있는 상태.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이 그거라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활상에서는 실천이 안 돼요. 종교의 틀 속에서는 나옵니다. 한국 불교와 중국 불교가 다른 점, 한국 기독교와 다른 나라의 기독교가 다른 점, 한국의 유교와 다른 나라의 유교가 다른 점, 이게 다 통화주의 영향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생활 문화로 정착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주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병행 실천,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소태산 대종사님의 혁명적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5가지의 요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은 이제 다른 나라에 전파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중국의 불교라고 하는 것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50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뒤에 유럽에서 보편적인 신앙으로 대접받은 것이 300년 걸렸어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그 로마의 바로 저 콜로세움이죠. 저기만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저 글자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콘스탄티노스 개선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종교가 됐어요. 그것이 300년 걸린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중국으로 가면서 중국 문화를 학습하고 중국 문화와 결합해서 여러 가지 불교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화선이라고 하는 그 선어 전통을 만든 것도 중국에 전파되면서 시작된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중동을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많은 이교도들과 논쟁하고 싸우고 협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세계 종교가 됐습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세계의 보편 종교가 되는 4,500년 세계 결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것은 전 세계의 여러 대륙에 우리 교법이 가서 그 나라와 문화와 서로 통일하고 그 나라와 문화와 서로 통화하고 융합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종법사님께서 여기 나와 임석해 계시지만 미국 종법사를 임명한 것, 이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모든 지역에 우리 교법이 가서 서로 부대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모스크바에도 가보니까 그 러시아 정교회가 전통 신앙 아닙니까? 그 정교회는 로마 교황청처럼 교황청의 지도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총무부장 하시는 전도연 교무님이 거기 모스크바 교당 교무를 했는데 거기 교도들이 총무의 방침을 따라야 된다, 중법사님의 지휘를 따라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끼리 여기서 만들고 네가 중법사 하면 되지 않냐 여기서. 전도연 교무가 굉장히 당황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각 나라마다 이와 같이 문화 풍토가 다 달라요. 이런 점에서 우리 원불교가 세계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대껴야 되고 더 토론해야 되고 더 새로운 이 병행 실천 틀, 이 5가지 혁명의 틀을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어떻게 접합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도 법의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진짜 중요한 의미에서 수많은 대각 성인들이 나와가지고 대종사님의 뜻을 세계적으로 전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석법 말씀 감사합니다. 우사님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